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첫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곧 다시 열릴 거라고 봤습니다. 이란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이란은 협상 조건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했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스는 자국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결이 눈앞이라던 그림이 이틀 만에 교착으로 바뀐 겁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을 밀어올린 기둥은 두 개였는데 그중 하나가 주말 사이에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왜 우리 계좌 이야기냐면 지난주 유가가 빠진 근거가 바로 그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웨스트 텍사스 원유는 한 주 만에 7.65% 내려앉았습니다. 나스닥 100을 3배로 따라가는 TQQQ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유가 하락은 반가운 방향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원가와 물가 압력이 같이 눌립니다. 물가가 눌리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명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금리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게 이익이 뒤쪽에 몰린 성장주입니다. 지난주 상승의 한 축은 이 사슬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 사슬의 척칸이 되돌려지면 뒤도 같이 되돌려집니다. 같은 사건인데 앉은 자리마다 셈법이 다릅니다. 미국은 해협이 열려 유가가 눌려야 물가와 금리 부담이 같이 내려갑니다. 이란은 그 급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미군 철수 같은 값비싼 조건을 지금 붙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스는 자국 선박이 공격당했다고 공개했고 이 발표가 타결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 결렬로 가는 그림보다는 밀당이 길어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란은 판을 깨기보다 시간을 끌면서 값을 올리는 쪽이 남는 장사고 미국도 유가가 다시 튀면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부터 불리해집니다. 양쪽 다 테이블을 엎어서 얻을 게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확률이 낮다는 것과 값이 안 움직인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충격을 받아줄 완충제가 얼마나 두터운지가 관건입니다. 평소 이런 국면에서는 재고 여유가 가격을 눌러주는데 지금 그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재고가 두둑하면 공급이 며칠 끊겨도 창고에서 꺼냈으면 되지만 창고가 비어있으면 뉴스 한 줄이 곧장 가격입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선물이 열리면 원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이번 주의 첫 힌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가는 지난주 7% 넘게 빠졌지만 올해 누적으로는 여전히 36% 위에 있습니다. 배럴당 78달러 19센트라는 지난주 정상가는 추세가 꺾인 자리가 아니라 7월 말 고점에서 되돌아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섹터 성적표에서 에너지는 3.44% 내려 꼴찌였습니다. 유틸리티가 1.67% 하락으로 그 뒤를 이었고 1위는 7.2% 오른 정보기술이었습니다. 같은 재료가 한쪽 주머니에서 나와 다른 쪽 주머니로 들어간 한 주였습니다. 그 결과가 4월 이후 가장 좋은 한 주입니다. S&P 500은 3.58% 올라 7,757.64로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로 썼고 다우지수는 2.96%, 소형주를 담은 러셀 2000은 3.52% 올랐습니다. 대형주 몇 개가 끌어올린 착시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장 나스닥 100 안에서 오른 종목이 74개, 내린 종목이 24개였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록적인 실적이 이 상승을 떠받쳤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이란 협상은 붙었다 말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연준이 물가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치가 갈라놓은 주였다고 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은 90% 정도 끝났고 지금까지 발표한 440개 넘는 기업 가운데 86%가 컨센서스를 넘겼습니다. 실제 이익이 추정치를 웃돈 폭은 29% 남짓으로 2008년 이후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7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익 성장 경로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 안에서 개별 종목의 성적표는 위아래로 60% 넘게 벌어졌습니다. 아틀라시아는 주간 47.57% 올랐고 광고기술회사 The Trade Desk는 23.5% 빠졌습니다. 거의 모두가 예상을 넘겼는데 주가가 이렇게 갈렸다면 갈라놓은 건 실적표가 아닙니다. 갈라놓은 건 발표 전에 이미 올라있던 폭이었습니다. AMD는 화요일 장이 끝난 뒤 실적을 냈는데 직전 나흘 동안 이미 21%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넘겼는데도 다음 날인 수요일에 7.04% 빠졌습니다. 저장장치 쪽도 같았습니다.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은 수요일에 나란히 발표했습니다. 둘 다 예상은 넘겼는데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습니다. 경기 민감주라 원래 경계심이 큰 자리였고 실적을 이기고도 두 종목 모두 되팔렸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자로 설명됩니다. 아틀라시안이 실적을 낸 목요일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통째로 얻어맞은 날이었습니다. 눌릴 대로 눌린 자리에서 숫자가 나오니 지난 금요일 미국장 35.31% 폭등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온도가 이 억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주 게시판에서도 AMD 이야기가 유독 많았고 닷새 내내 글이 이어졌습니다.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는 글이 많았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매출도 이익도 다 이겼는데 시간 외에서 크게 빠졌다는 글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실적을 이겨도 안 오르는 데서 오는 배신감이 그 온도의 정체입니다. 이 구도는 이번 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화요일 미국장이 끝난 뒤 슈퍼마이크로와 코어웨이브, 수요일에 시스코, 목요일에 Applied Materials가 실적을 냅니다. Applied Materials는 최근 여러 분기 연속 컨센서스를 넘겨온 회사입니다. 증권가 목표 주가는 중앙값이 $633대 상단이 $900, 하단이 $425입니다. 위아래가 2배 넘게 벌어져 있다는 건 이 회사의 다음 해를 놓고 애널리스트들 사이에도 합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코어웨이브 쪽에는 변수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버른스타인이 주말 사이 이런 시각을 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엔비디아와 맺은 계약 덕에 모자란 칩 공급에서 앞줄로 갈 수 있고, 그러면 남의 칩을 사다가 빌려주는 신생 클라우드 업체들이 밀린다는 겁니다. 그 관점이 나온 직후에 정작 그 회사가 실적을 내는 순서입니다. 같은 줄기에서 오늘 밤 미국장이 끝난 뒤에는 로켓랩과 AST 스페이스모빌 실적도 예정돼 있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테크 시세도 주간 기준으로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1.56% 올라 가장 앞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7.59% 올라 종가 $499.99로 $500 문턱에 1센트를 남겨뒀습니다. 메타 6.36%, 테슬라 5.58%였고 애플 1.43%와 애마존 1.07%는 잔잔했습니다. 알파벳만 0.51% 내려 7종목 중 유일한 마이너스였는데 주중 고위 인공지능 인력이 빠져나갔다는 보도가 압박이 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금요일 럭업 해제를 지나 주간 22.83%로 마감했습니다. 첫 실적에 하루 14% 빠졌던 종목이 같은 주 안에서 두 자릿수로 되돌아온 겁니다. 테슬라는 주간으로 올랐지만 올해 누적으로는 여전히 26.94% 아래에 있습니다. 주식 밖에서는 금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 ETF인 GLD가 지난주 7.25% 올랐는데 올해 누적 수익률은 0.55%입니다. 올해 들어 마이너스에 머물던 한 해 성적을 한 주에 통째로 되돌렸습니다. 은은 같은 기간 10.28% 올라 금보다 더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리에서 실제로 내려간 게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이번 주 수요일이 왜 중요한지가 선명해집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주간으로 0.085%p 내려 4.66%가 됐습니다. 이 금리는 두 조각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금리로 물가를 뺀 진짜 이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로 시장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라고 보는지를 재는 숫자입니다. 이 둘을 더한 값이 우리가 매일 보는 국채금리입니다. 지난주 내려간 건 뒤쪽이었습니다. 10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로 재는 실질금리는 2.43% 부근에서 주중 내내 거의 붙박이었고 석 달로 넓혀보면 오히려 0.49%p 올라 있습니다.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2.25%로 석 달 동안 0.2%p 내려왔습니다. 먼 미래의 이익을 지금 값으로 당겨올 때 나누는 값은 실질금리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인에 쓰이는 실질금리는 그대로였으니 지난주 나스닥 상승은 할인율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물가가 덜 오를 거란 기대에 기댄 셈입니다. 석 달 동안 실질금리가 0.49%p 올라오는 사이에도 성장주가 눌리지 않았으니 장기금리 상승이 성장주에 실제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가격으로 증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 해석에 온전히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용지표 직후 붙었던 국채 매수세는 곧 되돌려졌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4.6%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4.66%로 마감했습니다. 주식은 환호했고 채권은 반나절 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고용 숫자도 한 겹 더 벗겨볼 만합니다. 지난주 나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9만 9천 건으로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반면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수는 180만 1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늘었습니다. 앞의 숫자는 새로 밀려난 사람을 세고 뒤의 숫자는 밀려난 뒤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을 셉니다. 해고가 급증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주 나온 7월 비농업 고용은 2만 3천 명 감소였습니다. 한번 밀려난 사람이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소비자들 체감도 그쪽에 가깝습니다. 미시간 소비자 심리는 7월 확정치 55.2로 6월 49.5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깊은 비관 구간에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채점하는 숫자가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는 전월 대비 0.1%, 근원은 0.3%이고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어집니다. 반대 방향 재료도 있습니다. 근원은 직전 0%에서 올라오는 숫자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서비스 쪽 물가는 유가처럼 빨리 내려오지 않는 항목입니다. 수요일 숫자에서 근원 쪽이 예상보다 위로 나오면 지난주 랠리의 연료가 그대로 이번 주의 위험으로 바뀝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지난주 값을 움직인 재료는 공통재료와 기업별 재료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오르는데 그 안에서는 종목별로 40%포인트 넘게 갈리는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 최대 재료는 기업이 아니라 물가지표 하나입니다. 재료가 하나로 모이면 종목별로 갈리던 장이 하루 통째로 한 방향에 묶이는 장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3배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훨씬 크게 잡힙니다. 지난주 QQQ는 5.09% 올랐고 TQQQ는 15.24% 올랐습니다. 정확히 2.99배입니다. 3배 ETF는 하루치 등락에 3을 곱해 붙이는 상품이라 오르내림이 섞인 주에는 주간 성적이 3배에 못 미치는 게 보통입니다. 하루 5% 오르고 다음날 5% 빠진 지수는 이틀 뒤 원래 자리보다 0.25% 아래에 있습니다. 같은 이틀을 3배로 겪으면 15% 올랐다가 15% 빠져 2.25%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지수는 거의 제자리인데 3배 쪽만 2%p 넘게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사라짐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 되돌림이 얕았기 때문입니다. QQQ는 월요일 1.76%, 화요일 3.4% 올랐습니다. 수요일 0.9%, 목요일 0.37% 빠지는데 그쳤고 지난 금요일 미국장 다시 1.17% 올랐습니다. 반도체도 같은 그림입니다. SOXL은 SOXX와 같은 지수를 3배로 따라갑니다. 주간 22.25%로 기초지수 ETF인 SOXX의 7.6% 대비 2.93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달라지는 건 방향이 아니라 경로입니다. 같은 자리에 도착하더라도 수요일 하루에 크게 밀렸다 되돌아오면 3배로는 그만큼이 그냥 사라집니다. 스탠스는 그대로입니다. 기본값은 롱이고 방어는 미리 정해둔 자리에서만 합니다. 다만 지금 들고 있는 크기가 수요일 숫자가 반대로 나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크기인지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로 15%가 붙는 걸 겪고 나면 이 상품이 원래 그런가 싶어지는데 반대로 갈 때도 속도는 똑같습니다. QQQ 종가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1.3% 위에 있습니다. 지난주 상승으로 그 여유가 더 넓어졌고 200일선 자체도 매일 조금씩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 거리가 좁아지는 속도는 3배가 아니라 QQQ 기준으로 재야 합니다. 아래쪽 선이 어디쯤인지 정해져 있으면 그 위에서의 등락은 견디는 대상이지 대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말 사이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중국 CXMT의 메모리를 아이폰과 맥북을 포함한 여러 제품군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메모리가 동나자 애플이 대안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이 무거운 건 애플이 지금 그런 선택을 편하게 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플 역시 인공지능 붐이 만든 메모리 공급난과 원가 압력을 정면으로 받는 구매자 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몇 년째 부딪히는 국면에서 미국 회사가 굳이 중국산 메모리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성사되면 중국 메모리 회사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급망 심사를 통과한 사례로 남습니다. 미국이 몇 년째 밀어붙여온 대중 반도체 규제의 목표와는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이 실험이 기술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소식을 애플 이야기라기보다 메모리 가격 이야기로 읽습니다. 세계에서 협상력이 가장 센 구매자 축에 드는 회사가 값을 감당하지 못해 대체제를 찾는 단계라면 그 가격 압력은 아직 꺾이는 국면이 아닙니다. 앞으로 실적 헤드라인을 보실 때 컨센서스를 넘겼는지부터 눈이 가실 텐데 지난주는 그 순서를 바꿔보라고 말한 한 주였습니다. 그 종목이 발표 직전 며칠 동안 이미 얼마나 올라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비트가 어떤 자리에서는 상승 재료가 되고 어떤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의 신호가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줄줄이 나오는 이름들에 그대로 대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